현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하고 싶었던 말은 장애라는 것이 한 가정의 문제로 치부한다든지 또는 특수교사 혼자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송승민의 특수교육. 소영한 선생님께서 이제 작성한 내용 중에서 현수의 사례를 굉장히 인상 깊게 읽어봤어요. 그럼 현수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궁금하신 분들은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현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학생이었는지? 예, 그 특수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정말 맡기 싫은 친구 있잖아요. 정말 표적 행동이 심하고 교육하기가 어렵다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었어요. 현수는 그래서 자해 행동이나 또 다른 친구들을 때리는 그런 폭력 행동도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현수를 또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가정에서부터의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그 어려움들도 있고 또 어머니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현수가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 하다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고 뭐 수면제라든지 이런 게 다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엔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썼는데 현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하고 싶었던 말은 장애라는 것이 한 가정의 문제로 치부한다든지 또는 특수교사 혼자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가정에서 그 사회에서 가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육적인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또는 병원에서는 의료적 지원, 이런 체제가 이제 유기적으로 함께 지원이 돼야 장애를 케어하고 지원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싶었어요. 네. 선생님 중에서 여자 선생님이다. 그런 경우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승훈 선생님도 그런 혹시 학생들에 대해서 접해보거나 지도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이제 특수교사로 일하다 보면은 가장 큰 그 걸림돌이 폭력성이 짙은 학생을 맡게 되는 거예요. 저도 머리채로 잡힌 적도 있고 뺏긴 적도 있고 네, 서로 그렇게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그 답이 없어요. 누구도 다칠 수 있고 누구도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교육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 근데 제가 이제 특수교사로서 이렇게 겪고 와 보니까 폭력이나 문제 행동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도 그거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 돼요. 비장애 학생들도 그리고 특수교사들도 그런 행동들이 중재가 잘 된 채로 이제 그 다수가 있는 공간으로 아이들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심한 문제 행동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솔직히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론상으로는 다 있어요. TBS라고 해가지고 문제 행동 중재팀, 뭐 환경 중재 이런 이론들은 다 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 학생들이 폭력 행동을 일으키면 특수교사가 다 그냥 몸으로 막고 있다든지 아니면 학부모가 그냥 데려가서 처분해줄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그런 그 중재밖에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시스템이 부재한 거죠. 아직까지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연락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러려면은 뭐 치료하시는 분들, 정신과 전문가들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나 문제행동 중재 전문가들이 좀 더 현장에 가깝게 다가오셔서 서로 연결돼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 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관련계들의 울분을 좀 자아내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부분과 그리고 아니면 학교 외부에서 어떻게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담임으로 맡거나 아니면 지도한 학생으로 이제 많이 만나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내가 담임교사라고 가정하고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특수교육을 좀 지원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내가 조금 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그런 학생들에서 학교 현장 내에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그 학교 이제 폭력성 있는 친구들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폭력성이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그 한 학교 현장의 한 장면에서만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그 폭력 행동의 그 표적 행동의 원인을 찾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이 친구가 정말 이 학교 현장에서만 그러는 것인지 또는 특정한 수업 시간에만 그러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해서 ABC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 파악을 해가지고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된다. 강하게 지도를 하면서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한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폭력 행동이 또 통합반에서는 없다가 돈반에 오면 특수학급에 오면 다른 친구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하에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대치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신 ABC 분석이라는 것이 어떠한 예를 들어 공격 행동이 나타났다. 그러면 원인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배고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엄마와 싸워서 아침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행동의 뭐 선행 사건 A와 후속 결과와 연계해서 행동이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선생님들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승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세영 선생님처럼 이제 무서운 선생님 앞에서는 얌전히 있다가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이 끝나고 이제 이승훈 선생님처럼 이제 여리여리하고 예쁘신 선생님 오시면 갑자기 공격 행동을 표출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훈 선생님께서는 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일단은 미리 그 학생에 대한 정보 파악을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 혼자서는 해볼 수 없는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기 초에 이제 개별화 교육 지원 팀이 그 PBS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문제 행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계획을 먼저 세워요. 그래서 이제 아직 저도 그렇게 학급에 와서는 그렇게 폭력적인 학생은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그 방법을 써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그런 학생이 제 학급에 소속되어 있다면 교장, 교감 선생님하고 미리 이야기를 해놓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친구들한테는 공익요원이나 실무사 선생님이 따라 붙거든요. 그러면 팀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 친구가 전조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다, 좀 표정이 안 좋다 이럴 때는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친구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한 명은 빨리 가서 지원팀을 불러와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도우미 선생님을 불러오든지 교감 선생님을 불러오든지 그 상황에서 아이를 격리시켜서 차분한 공간으로 이동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가 딱 이렇게 타임아웃이 되고 나면은 좀 차분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있다거나 선생님이 많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 상황에서 빨리 아이를 격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으로 하기가 힘든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맡은 학생들도 남학생 3명이거든요. 저보다 키도 다 더 크고 덩치도 더 크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사의 권력은 칭찬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 잘 알아놓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 같은 것들로 프로그램을 계획해놓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칭찬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해서 이렇게 관계를 돈독히 해놓으면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발생시키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살짝 소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들어요. 그게 권력이다. 칭찬과 또 교사가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아이들의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교육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발생시키려고 할 때 조금 더 참게 해주는. 근데 절대 이제 몸이 이렇게 작고 체구가 작다고 해서 아이들을 못 다룬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도 인상 깊은 게 학생의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강화 인자를 파악을 해라 라는 부분들에서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혹은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유기적으로 연관해야 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 학생들에게 어린 아이에게 지도를 하는데 아무리 엄마가 잘 지도를 해도 갑자기 할머니가 와서 모든 것을 수용해주면 지도가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장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가정에서 안 되면 행동 지도가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잘 설명해 주셨었는데 그래서 아마 책에서도 보니까 그런 가정 상담이나 지도에 대해서도 잘 기술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실은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담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은 가정 방문을 특수학교에 근무했을 때 했었거든요. 네, 특수학급에 근무하면서 가정 방문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예.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특수학교 네. 학급에서? 특수학교에서 가정 방문을 했을 때는 그냥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가정 환경이라든지 어머니 또 아버님의 그 양육 환경과 그다음에 태도를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들에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었는데 또 근데 지금은 많이들 오셔요. 상담을 하시러. 직접, 네. 직접 하러 오시니까 오시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허용적으로 저는 상담을 하는 편이고요. 또 본인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흔히들 요즘에 학부모하고 특수교사 사이에 그런 트러블이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부모님의 요구를 잘 파악을 하고 제가 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걸 좀 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의 발전을 위해 같이 의논하는 관계로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짜려면 개별화 교육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상담을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아마 새롭게 예를 들어 나는 신규 교사다 그런 분들은 상담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선 선생님께서 잘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신규 임명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이제 젊고 이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승훈 선생님께서는 좀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상담을 네네. 일단 학부모님들이 나이가 어리고 여성이 그러면 조금 무시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근데 뭐 거기서 뭐 학문적 용어를 대가면서 아는 척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고 사실 경청해드리는 게 가장 그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해서 가급적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문제 행동을 보여주시라도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그때 뭐 아이가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뭐 다른 원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최대한 학부모님들이 마음 아프지 않게끔 상담하는 게 기술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 어떤 작은 문제라도 발생했을 때 빨리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부모님과 의논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부모님께서 또 같이 의논을 부모님은 사실 답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럼 어머님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어머님도 댁에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이제 상담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고민해 가는 관계가 됐을 때 가장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하고 사이에 트러블이 조금 덜 생기는 것 같아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위에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